사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링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수준 개념에서 알고 계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가. 뭐 예를 들면 고유정 사건 때 여러분들 저도 인터뷰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중간중간에 자기가 의미 있는 어떤 사진들을 찍어놨어요. 범행을 저지르면서 뭐 의미 없이 그냥 그 펜션에 있을 때 뭐 벽시계를 찍어 놓는다든지, 또 이동하면서 배에 뭐 그 자기 그 가방 그런 그 장면들을 찍어 놓는다든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록들을 하거든요. 과연 이 행동이 뭘까? 이 범죄와 무슨 관련이 있는 행동일까? 아니면 개인의 성향에 따른 행동일까? 이런 것을 구분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어찌됐건 이렇게 그 범죄자가 한 행동들, 또 그 사람의 성향,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행동은 어떻게 여기 뭐 예를 들면 고유정의 강박적인 성향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다. 그러면 강박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어떤 삶의 패턴과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이제 유추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가 모두 알고 계시는 범죄자 프로파일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법은 방금 얘기하셨던 지리적 프로파일링인데요.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원래는 5건 이상의 연쇄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다음 범죄 발생 장소가 어디인지를 예측하는 첫 번째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 분석은 그렇다면 이 몇 군데를 다니면서 연쇄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그러니까 살고 있거나 또는 뭐 생활권이 있거나 뭐 직장이나 이런 생활권이 있거나 이런 지역을 분석을 해서 우선 그 수사력을 투입할 수 있는 용의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지리적 프로파일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5건 이상이라고 했지만 보통은 이제 3건 이상 정도의 동일 건이 발생을 하면 다음 범죄지를 예측한다든지 또 이 범인의 생활권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잠깐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사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는 각자의 길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침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출근을 할 때 보면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선호하는 길이 있습니다. 뭐 빠르게 차가 밀리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목표에 따른 선택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밀리더라도 그냥 강변길로 경치가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개인의 성격과 행동, 그 다음에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선호하는 길들이 따로 있습니다. 범죄자들도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동했을 때 내가 CCTV에 포착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이동을 할 때 훨씬 더 내가 범행을 저지를 피해자 물색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이런 그 목표들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서 분석하는 것이 지리적 프로파일링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관성 프로파일링입니다. 링크한다는 링크에이지 프로파일링인데요. 자, 우리가 3건 내지 5건이 연쇄 사건이라고 발생을 해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한다면 과연 동일 건이냐? 모방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한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사건, 동일범에 의한 사건이냐? 이것을 분석을 해야만 지리적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거죠. 비슷비슷한 사건들, 뭐 전혀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사건들을 연결해가지고 지리적 분석을 한다면 굉장히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범죄자 프로파일링, 지리적 프로파일링, 연관성 프로파일링을 사실은 여러분 수사에서는 같이 활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과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동일범에 의한 것일까? 이런 연관성 프로파일링을 해서 동일한 자에 의한 범행이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하죠. 그래서 지역을 설정합니다. 이쯤 지역에서는 이 범죄자가 생활권이 있을 것 같아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활용하는 거죠. 이 지역 안에 그러면 어떤 성격, 행동 패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또 어떤 전과, 범죄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탐문하고 용의자를 압축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프로파일링의 전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론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체포된 그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2건이나 저지른 이 범인이 체포가 됐죠. 범죄자 호송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이런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이다. 정남규, 강호순, 유영철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범죄자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유사한 행동들을 하는 범죄자들은요, 유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하고 수사를 전개하는 것이 전체 프로파일링에 대한 이해,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유형들을 보면 저도 잠깐 이렇게 교수님한테 강의를 배운 것도 있고 보면 심리학자들이 처음에 프로파일링을 좀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심리학적인 전제가 있어서 바탕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FBI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체계화시켰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기고요. 네, 제가 처음에 프로파일링 시작하면서 막막하던 시절에 FBI의 기본서들을 좀 구해서 읽어보니까 핵심 내용은 결국 성격에 대한 연구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FBI 요원이 심리학을 공부를 해서 프로파일링을 이제 개발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격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 장애, 그다음에 어떤 정신장애 이렇게 큰 두 분류로 나누어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차차 또 설명을 드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4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잘 변하지가 않는다. 여러분 본인들 성격은 어떻습니까? 저희 좋죠. 저는 저 친구보다 좋고요. 무조건 좀 좋을 겁니다. 성격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성격은 참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격이 변하는가 과연? 이 부분은 성격 심리학에서는 많은 결정론을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일단은 결정되어 있다. 물론 이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타고났다, 이런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론들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두 번째 전제는 그런 성격은 범죄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범인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피해자를 한 집안에서 2명을 살해했는데요. 7시간 동안 현장에 머무르면서 피해자들을 침대 밑에 숨겨놓고 침대 이불보도 정리를 하고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그대로 깨끗이 잘 정리를 해놓고 갔어요. 이런 행동을 보면 범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은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신을 침대 밑에 넣어두고도 그야말로 이 베개까지 다 이렇게 각을 맞춰가지고 그대로 정리를 반듯하게 해놓고 몇 시간 동안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사람의 성격적인 측면이 보이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평상시 라이프 스타일이 어떨까요? 굉장히 대인 관계에서도 자기 기준에 벗어나면 불편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몇 가지 행동 특성만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추론했다고 해서 그
수사 대상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단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행동 특성들, 범죄 현장에 나타난 증거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어떤 증거가 나오는지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용의자를 압축해 나가는 것이지 강박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무조건 우리가 찾아서 수사를 전개해야 돼. 이렇게만 단정짓고 한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성격이 잘 변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전제인데요. 범죄자들의 특징이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그겁니다. 자기가 성공한 방식으로 계속 해요. 그 성공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자기가 가져왔던 범죄 의도, 계획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성공을 하면 이 방식이 내가 계속 범죄를 저질러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성격들이 많이 개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결국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유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유사한 성격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면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 그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는 걸 보면 취미도 또 비슷합니다. 음식도 먹는 거 비슷해요. 이렇게. 그렇게 어떤 유사한 성격 특성을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공통된 성격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할 때 우리가 왜 성격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성격들에 대한 무슨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들이 이렇게 좀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